자, 패널 토의는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께, 세 분과 한 팀께 질문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다 해서 좀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고 다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그레고리 미첼 박사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아무래도 문화예술 분야, 또 무형유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관광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커밍, 아웃고잉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UN 세계 관광기구가 2020년 3월에 그 예상한 바로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60 내지 80%의 국제선 입국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데 대개 소득의 관광 소득의 원천이 그 주로 소득이 그 많은 태평양 군도서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태평양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은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타 교수님은 아마 저 온라인에서도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질문은 무형유산이 다른 법적 영역, 예컨대 뭐 환경법, 인권법들과 상호작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특히 무형문화유산 보호나 또 환경보호법이 서로 조금 갈등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지녔다라는 결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환경법과 연결되는 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릭 제라도 교수님께 대한 질문은 오늘 그 필리핀 내에서 각 지역에서 또 문화유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혹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형문화유산 청년 네트워크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본인들이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선 제너레이션, 우리 선배들과 조상들과 또 앞으로 자라난 미래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 문화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청년 정신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보호 및 전승의 중심적인 주체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네 팀에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둘러싸면서 여러 가지 뉴 노멀의 삶의 형식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사실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사실은 거의 뉴 노멀 시대가 왔다고 보지만 이 무형유산은 어떻게 이 뉴 노멀 시대에 실행되고 보호되고 전승될 것인지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좀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린 우리 그 미첼 박사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제 소리가 들렸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가요? 예,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닫혀 있는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Okay, I've got the English one now. Sorry. 죄송합니다. 영어로 받았습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네, 영어로 받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었습니까? 네, 채널을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굉장히 짧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지금 2020년 들어와서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사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관광 부분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피지처럼 그 태평양 뭐 이런 쪽에 있는 도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태평양 지역 커뮤니티들이 겪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the tourist industry 예, 관광 산업 특히 피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and I think they've kept the outbreaks. 이로 인해서 발병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만 지금 피지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발병이 통제가 되었고 그 지역 확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 입국자들의 입국 자체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자원들 여러 센터들이 다 문을 닫았고 일부 관광이 피지 주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단기간 발생은 하고 있지만 국제 관광은 매우 감소된 상태입니다. I'm not living there. 제가 피지에서 거주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자주 연락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유형의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했던 우리 아니타 교수님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오늘 기조연설과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연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등산 전통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를 했을 때는 그리고 사냥 같은 경우가 여러 이제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죠. 이게 국내법도 그렇고 국제법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의 조항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세대로 인해서 특정 어떤 관습들을 전통업 관습들을 보존을 하고 이것을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 접근권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지만 이제 사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한 어떤 사냥 관습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존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보통 이제 국내 수준에서 국내법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질문이 뉴노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향후 뉴노멀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전통을 계승을 하고 전승을 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라트비아에서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전통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전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춤이나 노래 공연에 있어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에릭 제라도 교수님께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사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충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을 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나 프로토콜을 이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 지방 정부가 수행을 하고 있는 절차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공예가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 우리는 이렇게 군도 이게 섬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멀리 살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등록부를 보면서 이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혁신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컬처럴 센터라고 하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공연예술 문화센터에서 이 무료 보조금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적인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금들을 제공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에서도 공연을 했고 또 전통적인 뭐 음악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노래 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행되었던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정부가 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보다는 항상 있었던 그러한 관습이라든지 전통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토착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들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러한 관습들을 계속 지속을 시키고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ICH 필리핀 네트워크라고 하는 공동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단체들 북한 바타니스에서부터 남해 있는 솔로의 섬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이러한 본인들의 관습들 또 자신들의 활동들을 다 공유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대학 학생들에 대한 질문 준비가 되셨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주체적인 자발성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형유산은 사회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성적인 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이라든지 할머니가 뭐 혼인할 때 가지고 오셨던 자개농 이런 감성적인 면을 나누면서 막연하게 나에게 이런 게 있었지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데요. 하지만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중에서 가장 이런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차를 가지게 된 것은 아까 앞서 발표에도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청년들이 무형유산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형유산에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성적으로는 무형유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형유산을 진정성 있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막상 저도 무형유산을 공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가끔씩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과연 지켜야 할까라는 이런 의구심과 딜레마가 빠지는데 저희처럼 이제 무형유산과 관련이 없는 청년들은 저희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책임감,
아니면 무형유산을 지키기 위한 의지나 이유 등 자체를 이런 감성적인 면에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잡게 된다면 아마도 무형유산 청년들이 조금 더 내가 이거를 막연하게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이게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저희가 발표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공감대 형성이 청년 네트워크나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무형유산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뭐 무형유산에 헌신한다라는 이런 단어도 없이 사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네요. 공감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아까 제가 드린 공통 질문에 대한 또 답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타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에릭 제라드 교수님부터 우리가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무형유산을 어떻게 실행하고 보호되고 전승될 것인지 이런 데에서 좀 생각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이렇게 특별 전통 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통을 가르치는 그런 200개 달하는 학교들이 있고 이 학교가 국가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통 학교에서는 이 청년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이 지역사회, 다시 말해서 이 토착민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 뉴노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교육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대면할 수 없고 또 기술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뭐 인터넷 접속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 전통 학교들이 이 경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예라든지 예술이나 노래가 하나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관을 통해서 많은 영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경관 자체도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의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형문화 유산과 관련하여서 청년들, 방금 전에 이 한국 청년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무형문화 유산이 지속적으로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단체로서 사람들로서 결국 이 무형 문화유산은 항상 생존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또 협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이것은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정확한 또 다른 방향의 답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레고리 미첼 박사님 아까 제가 한 그 공통 질문은 이해하셨나요? Yeah, it's a great question.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뉴노멀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노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전 같은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피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또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시 내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 문화유산은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결성을 갖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장로들과
이렇게 어떤 공감을 할 수가 없다면, 그리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내어진 그런 전통이 전수될 수 없다면 이것을 학교에서 또는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피지에서 살고 있는 이런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가게 되는데, 결국에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뭐 조부모라든지 친척들로부터 괴리되는 그러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들과의 연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갔다가 다시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어떤 문화적인 연계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개인들이 헌신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뭐 3,000년, 4,000년 전에 이 카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이게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전수라는 과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그 어떤 보존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청년분들을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그 무형문화유산을 실행하고 보호하고 전승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젊은 청년들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 질문과 함께 아까 온라인 쪽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청년 네트워크 발표의 질문이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그것을 함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는 굉장히 단기 프로젝트만 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청년 커뮤니티 현황 같은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나 서울시의 청소년 의회인지 위원회인지 잘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형유산이라는 분야에 한정해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젊은 전승자들 간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연구하는 연구자나 이런 분들 간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정상을 되찾게 되더라도, 정상의 삶을 되찾게 되더라도 지금의 이런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욱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나 노력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언어적 장벽이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정보의 수집이나 공유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택트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에 접근에 대한 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보호 체계나 지능이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아니타 교수님에 대한 질문 있었는데 그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번이요.
그 아니타 바이바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본받을 만한 환경법과 무형문화유산보호법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연결 지점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질문은 마치 이제 굉장히 딱 떨어지는 연결 지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떤 하나의 법문에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법 내에서도 어떤 조항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뭐 조례나 법령에 있어서 환경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일개 법문이나 성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연결 지점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많은 법문들을 다 파헤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들에서 연결 지점들이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모범 사례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관습법들에 있어서 자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특히 자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관습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관습법이 제대로 잘 존중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국내법적으로도 많이 존중을 받고 있으면 사실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관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 포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었는데요. 오늘 이 포럼을 주재하고 또 주관해 주시는 그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혹시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그걸 제가 끝으로 한 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에릭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이 질문은 네 분 공통으로 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무형문화 유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진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청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인간과 관련한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한 서사를 제공을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추억과 어떤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레고리 미첼 교수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Yeah, I really like 예, sort of a theme throughout that 이 전체 포럼을 아우르는 테마, 어떤 인간 유산 그리고 무형문화 유산이 어떤 인간의 자연과의 상호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 하나 또는 이들의 관습들을 보면 또는 이들의 신념 체계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과 또는 인간 사회와 또 환경이 하나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연결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일링 카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는 인간의 상호 소통이라는 맥락 내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섬들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섬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이렇게 보트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로 연결성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자연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바다를 헤쳐서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든 이런 관습이라든지 실천이 자연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또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집중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떤 지속 가능성과 무형 문화 유산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대인들이 또 우리의 선조들이 전 세계 문명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피지에 있는 이런 원로들의 대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천연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이야기들을 더 가져와서 여기에는 어떤 또 현대적인 생태학적인 개념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대 간에 그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간의 연계성, 괴리가 없고 또 문화와의 연결성 그리고 또한 문화와의 연결성도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논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재창조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 이제 우리의 연결고리를 재창조해야 되고 우리가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재창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뭐 토착 공동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공동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뭐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 인류가 하나로서 전 인류가 하나로서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주변 자연 환경에 다시 눈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람들이 이 기회를 빌려서 야외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 국립공원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리고 내 집 주변에 걸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이제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중에 뉴노멀 시대에서도 계속 가지고 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가서도 계속 알아서 주변 자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을 뜨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 가치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무형문화유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을 잘 전달해야 되는 책임은 청년들한테 그 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청년 네트워크 쪽에서 바라는 그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청년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국립무형유산원이나 아태무형유산센터 이제 두 기관 모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런 무형유산을 매개로 그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이제 그 기관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일단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굉장히 이 국내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이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많은 계층들이 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까지도 조금 타겟으로 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조금 바라는 마음이고요. 동시에 이제 이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저희 한국 법 내에서는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전승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개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무형유산을 바라보는 범위 내에서 이 유산을 조금 더 유산 전승하는 걸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로 토론하고 또 발표를 듣고 했던 이 자연 그리고 그 무형문화유산은 어쩌면 유형문화유산보다 좀 더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위험의 요소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기후 변화라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환경 또 물리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도 있고 또 세계화에 대한 결과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리빙 컬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형문화유산은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좀 환기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많은데 다 답을 듣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포럼 세션을 잘 들어주신 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3 세션의 패널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